모아타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들 있잖아요. 후보지 선정된 지역만 80군데가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80군데 넘는 모아타운 중에서 절반 이상 해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해제된다는 게 무조건 나쁜 의미로 사업이 잘 안 돼서 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은 모아타운으로만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 오전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를 여는 첫 부동산 대책이 규제 완화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용을 샅샅이 한번 살펴보니까 모아타운과 재개발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갓 나온 이 부동산 대책을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재개발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큰 덩어리부터 한번 살펴보면 도심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도심 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 그리고 일기 신도시들 재건축 거기에다가 모아타운과 도심복합사업 같은 소규모의 조합사업들까지 전체적인 조합사업들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정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도심 내에서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아주 좋은 이런 대의 명분도 있겠지만 주택 건설 경기가 너무 크게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 개개인들, 조합원들 개개인들이 들어야 되는 비용 문제가 지금 너무나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업장들도 강북 지역들, 분양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들에서도 다른 타 구역들이 이런 식으로 비용이 너무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내가 진행하는 사업도 일순간 올스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권도 그렇고 강북권역은 물론 마찬가지고 더 심각한 분야는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증가 이슈를 높은 고분양가로 일반 분양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사업장들 위주로 지금 사업성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지방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양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겠지만 아직까지 다주택자 위주로 분양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모든 세제적 금융적 지원을 해주기에는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고 보여져요. 자칫 정책 잘못 썼다가는 다시 한번 가계대출 급증 사태를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너무나 큰 양극화 사태가 벌써부터 빚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나온 종합대책의 큰 성격은 어떻게 보면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영역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요. 또 진액 문턱을 낮추고요. 사업성을 올려주면서 중단되지 않게끔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으로 뭘 쓰고 있냐면 패스트트랙 도입을 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했었던 사업장이 이제 신통기획 사업장들인데 이제는 신통기획이라는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일단 처음 안전진단 단계부터가 안전진단을 원체 통과를 해놓고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턱을 넘지 않아도 조합원들의 추진 의사만 있다면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공이 30년만 넘어갔을 때에는 추진위가 구성이 가능해지고요.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개발 사업을 또 건드렸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 현재의 큰 문제점을 제가 뭐라고 꼽았었냐면 2003년도 처음 도정법 제정됐을 때 당시 재개발 사업의 법적 요건 이걸 지금 충족하는 구역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원체 1980년대 도심재개발법이라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처음 탄생한 게 바로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의 요건은 너무 기준이 깐깐했었죠. 그래서 노후 연식도 30년 기준에서 67%를 봤었고요. 이 이외에도 노후도, 호수 밀도, 과소 필지 이런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이라도 요건 충족을 해야지만 재개발의 문턱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비 시급성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이 경제적인 판단에 대한 사업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모아주택이라던가 신통기획,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 혹은 시프트 사업, 이런 사업들이 탄생을 한 건데, 이제는 일반 도정법상의 재개발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게끔 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7%, 3분의 2에서 60%까지 완화를 해줬고요. 또 노후도 외의 요건들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개선하느냐를 봤더니 이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들도 20%까지는 묶어서, 예를 들어서 노후도 부분 플러스 호수 밀도 부분이 이만큼을 충족을 했고, 바로 연접해 있는 구역까지 같이 묶었을 때 충족 안 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요 면적을 20%까지는 함께 묶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무래도 이 구역을 더 넓게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대단지화가 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측면을 알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 재개발 사업지들 주민들이 동의서 걷는 데는 상당히 힘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성 지원 부분에서도 자금 지원 부분에 대한 신설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지하주차장 건립이라던가 도서관 건립, 이런 공공시설들 건립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큰 비중을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재개발들도 이제 사업성 자금 지원을 신설을 하면서 초기 비용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 부담금 부분을 완화를 시켜주면서 아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주겠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처럼 재건축 사업성이 계속 떨어지는 시간이 되면 당연히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없어질 확률이 커요. 과거에도 이게 존재했다가 단 한 군데 사업장도 적용되지 않고 5년간 유예를 했었거든요. 자, 그 이후에 5년이라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 다시 시행된 게 바로 재초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건축 초과 이익 부분이 과세가 되게 되면 기존에 잘 가던 사업장들조차도 멈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이 멈추는 걸 방지하고자 부담금 완화책도 현재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업이 중단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여러 가지 금융이나 시공사들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단 없이 일단은 끝까지 진행시키게끔 여러 가지 법적, 세제적, 금융적인 지원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 갈등 문제가 최근 여러 구역들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짧은 한 3, 4년 기간 동안에 공사비가 35%에서 많으면 50%까지 올라버렸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 전에 도급 계약했었던 원칙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일단은 공사비 갈등 완화, 표준계약서를 조기 배포하겠다, 이런 식의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두 번째 카드입니다. 일기 신도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기 신도시 카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일기 신도시를 그대로 냅둘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가 되더라도 지금 입지가 좋은 일기 신도시 부지를 계속 슬럼화되게끔 냅둘 수는 없단 말이죠. 거기다가 여기는 재건축이 완료됐을 때는 지금 현재 지구 지정된 웬만한 3기 신도시보다도 입지가 훨씬 더 훌륭한 1기 신도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서 발의를 한 거고요. 또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인센티브 중에서 최근에 계속 논의가 됐던 게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제 용도 지역을 나누게 되는데, 이 용도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이 주거 지역의 위계로 한번 봤을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바로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 밑에 3종, 2종, 1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2종 전용, 1종 전용, 이런 식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용도 지역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가장 상위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해주는 카드,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성남시, 지금 분당을 예로 들었을 때 성남시에서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는 400%까지 정해놨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만 된다면 여기다가 평균적으로 100%까지 상향을 시켜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되냐면 500%가 돼요. 이 500%가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종상향을 500%까지 해줄 가능성이 있는 이 법적인 근거를 현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에 상응하는 기부 체납은 반드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기 신도시들의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또 한편으로 사업 속도도 빠르게 진행하게끔 이제 이주대책까지 짜여지고 있는 거죠. 이주대책 같은 경우에는 원체 덩어리가 큰 신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1기 신도시들이 일순간 이주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법에 근거한 것처럼 선도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거고요. 이 선도지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특별정비구역은 통합 재건축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3, 4개 군데 단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물건을 가지고 계신 조합원분들이 작게는 한 2, 3천, 많아지면 5, 6천 만세대급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순간 이런 너무나 많은 이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일단 순환정비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아무리 순환정비라고 하더라도 일순간 이주 떠나게 됐을 때 임대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주 단지를 선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25년도 정도까지 이주단지 조성을 해서 한 2030년도까지는 그래도 한 단지 정도는 일단 재건축 입주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카드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소규모 정비. 이제 모아타운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도심복합사업, 3080 플러스라는 사업으로 진행된 도심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도 진입 문턱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구역 지정 요건이 간선도로라던가 6m 이상 도로를 폐도하면서까지 진행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업 요건을 개선을 하면서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함께 구역 지정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자, 노후도 요건 완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 모아타운, 서울시의 브랜드 네임인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진행했을 때는 노후도 요건이 기준 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아주택은 57%, 모아타운으로 광역적으로 갔을 때는 50%라는 상한선만 넘으면 돼요. 그런데 법적으로, 자, 그런데 빈소법이라던가 도정법상의 노후도 원체의 기준은 뭐냐면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기준에서 원래 도정법이 67%였다가 이번 대책에서 60%까지 낮춰주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규제 완화책이 이에 상응하는 규제 완화책이 소규모 사업장들과 도심복합 사업에도 함께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3분의 2, 67%인 노후도 기준을 60%까지 낮춰주고요. 또 관리지역으로 더 광역적인 개발을 했을 때는 50%까지 낮춰줍니다. 물론 20년 기준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우면 LH 참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지금은 민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LH가 시행을 참여해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해서 임대주택을 늘린다? 이런 부분들을 반겨할 상급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사업 속도, 절차 간소화 부분은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중에서 아주 유의미한 게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완화예요. 대부분의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장 많이 준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추가된 한 가지 항목까지 포함을 하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 3가지의 조건을 엔드 조건으로 전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 수 대비해서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토지 면적 대비해서는 67%,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세대 제외한 나머지 통건물 소유자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이 부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쉬운 분야가 이 80% 동의인데 처음에 이 80% 동의는 사실은 다세대 위주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먼저 받기가 힘들어요. 원체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까지 완화해 줬냐면 도정법상의 동의율 수준으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75%. 이거 5%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 조합 설립인가 앞둔 단계까지 가면 1% 요거 하나 채우려고요. 제가 아시는 추진위원장 하셨던 분들은요, 해외 지방 비행기 타고 동의서 받으러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5%라는 기준 완화는 상당히 큰 기준 완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도심복합사업, 이 사업들 요새 인기가 많이 시들해요. 왜냐면 이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성 강화를 너무 많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일도 일괄로 앞당겨서 21년 6월 29일로 일괄로 처리를 해놨었고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것을 개별 후보지 발표일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일, 이 우선 공급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종전의 신축이 아닌 구축 물건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이걸 매도해서 이걸 새로 산 매수인들에게 조합 지위가 승계가 안 돼요. 전부 다 현금 청산하겠다라고 겁을 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현금 청산 나왔을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현금 청산 쉽게 못할 거다.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조합사업 진행한 것 치고서 현금 청산을 일괄로 시켰던 적은 없다. 이거는 개인 소유권을 너무 크게 침해를 하기 때문에 언젠간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역시나 바뀌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그리고 무주택자에 한해서긴 하지만 현물 보상이 아니라 입주권 전매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도심복합사업이 원래는 일몰제로 후보지 선정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요새 사업성 저하로 인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시들해지다 보니까 일몰 연장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성도 당연히 높여줘야겠죠. 기반시설 설치 시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이 부분도 여태까지 한 단계 종상향했을 때 늘어나는 용적률 대비해서 절반 이상은 공공기업은으로 뺏어갔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허용 용적률인 200%를 넘어서 상한 용적률인 250%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심지어 절반을 뺏어가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3종 올라가는데 3종인 300%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거의 절반을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뺏어갔던 것을 이제 현실화해서, 왜냐하면 사업성 줄어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성 높여주거나 아니면 더 많이 지어서 많이 팔 수 있게 해주는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을 전부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형태는 이제는 시기랑 안 맞다. 이제는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욱더 사업성을 높여줘야지만 이 주택 경기가 경착륙으로 안 가고 어느 정도는 연착륙 기조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들도 광역 정비시, 미니 뉴타운 정비시에는 노후도 요건을 50%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이거 완전히 모아타운이랑 똑같잖아요. 물론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현황상으로는 사업 추진을 돕지 않으면 서울 수도권 모든 사업장들이 올스톱 됩니다. 올스톱. 이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원책들을 쏟아낼 수밖에는 없는 시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책이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많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책을 또 꺼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관련 조합사업들을 건드렸었다면 주거복지의 하단이 무너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주거복지의 하단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전월세 거주할 수밖에 없는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주택 상품들이에요. 여태까지 원룸짜리 다세대 한 채 갖고 있어도 50평 아파트 갖고 있는 취급을 해버리니까 누가 쉽게 이걸 사가지고 임대를 놓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선진국형 임대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선진국형 시장이 어감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주거비용, 그러니까 소득의 거의 30% 이상을 전월세 형태로 내가 갖다 바쳐야 되는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임대가 상승 중에서도 월세 전환과 반전세가 상승을 방지하고자 앞으로 신축 다세대, 신축 오피스텔 도심 내에서는 계속 공급 확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규제 완화를 해줬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얼마나 안 지어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세대 주택 건설 인허가 증감률을 제가 한번 차트를 뽑아왔습니다. 약 한 10년치인데요. 한 2022년도까지 2021년도 한 하반기 정도까지, 요때까지는 여태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까지만 인허가가 떨어졌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올라왔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자,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최근에
특히 최근 몇 달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80%입니다. 이거 지방 아니에요. 수도권과 서울만 뽑았는데도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상품들은요, 어차피 처음에 땅 사가지고 터파기에서 분양해서 지어서 준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1, 2년 안쪽으로는 전부 다 준공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80%라는 인허가가 작년 초부터 이미 펼쳐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전월세가 상승이라는 효과가 이 시장을 나타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서초, 강남, 송파뿐만 아니라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이런 식으로 주요 도심부 출퇴근하기 좋은 역세권 지역들은요, 현재 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 상한선 이상으로 월세를 내고 있어요. 이 월세까지 더해지게 되면 전세에 대한 대출 이자 플러스 월세 더하잖아요. 그러면 1인 가구가 주거비용으로 얼마 써야 되냐면 최소 80만 원에서요 120만 원까지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 30대들 세후 월급 얼마 받습니까? 평균적으로 200만 원 초반대에서 많아봤자 300만 원 중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내 주거비용 얼마 쓰고 있는 거냐면 소득에 낮게 봤을 때는 25%, 높게 봤을 때는 절반 이상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막지 않으면 누가 돈 모아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무조건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건들을 누가 임대를 놔주느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형태의 주택들 임대 공급을 공공에서 일괄로 다 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나와 있는 매도 물량의 1%도 못 잡는다. 공공자금 가지고는. 그러면 이거 누가 해줘야 되냐면 다주택 규제 완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이 짓게끔 사업성 나오게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건축 규제 완화를 했죠. 세대수 제한 폐지했습니다. 300세대 이상까지도 지을 수 있게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준을 폐지를 해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소규모로 들어가게 돼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 형태로도 지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세대수 제한 폐지해서 더 넓은 규모로 지을 수 있게 해주면서 또 플러스 방 설치 제한, 여러 가지 건축 규제가 너무 많았어요. 방 설치도 면적 따라가지고 뭐 30제곱미터 미만은 방 만들면 안 되고 또 60 미만까지는 3개까지만 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를 하고 또 주차장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게 하나가 있죠. 공유 차량. 뭐 최근에 쏘카라던가 이런 공유 서비스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공유 차량 주차 면수 한 대 확보하면요 전체 주차 면수를 3.5대까지 확보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주차 대수 때문에 사실 문제되는 게 뭐냐면 6, 70평 정도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다세대 지어서 사업성이 안 나와버렸어요. 이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차 대수 부분을 완화시켜주면 한 40평대 정도, 약간 작은 규모의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에다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설계를 더 합리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지 규제 완화를 하면서 상업지역에다가도 주상복합이 아니라 오피스텔도 안 넣어도 돼요. 단일 공동주택으로도 건축을 허용해주겠다. 그리고 발코니 설치해주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다세대 같은 형태로 확장하면서 더 넓은 면적을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세제 지원 부분이 있어요. 세제 지원. 이거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규제 완화에도. 이 규제 완화 순서가 뭐냐면 일단은 모양새 좋게 실수요자 위주로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를 해주고요. 그게 안 먹혔을 때는 일단 2주택자, 그 2주택자들 중에서도 일시적이라던가 특정 사유에 의해서 잠깐 동안 2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규제가 풀립니다. 플러스 이번에 뭐가 풀렸냐? 2주택자, 3주택자이지만 비아파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부터 주택수에 산정 안 해주겠다. 하지만 이거 반쪽짜리인 거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가 반쪽짜리냐면 내가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 놨을 때 거주하는 1주택이 있었다면 이 거주 1주택은 사실은 양도세, 비과세 인정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은 한 발 뺐어요. 그래서 거주하는 1주택 비과세는 안 해주겠다. 여기 보시면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종부세 특례 미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또 빠진 게 뭐가 있냐면 2주택, 3주택으로 매입하게 됐을 때 1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신축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에,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6억 미만짜리 가액대에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공동 도생 오피스텔, 그리고 기간도 한정을 해놨죠. 24년 1월부터 25년 연말까지 딱 2년 동안 준공되는 물건만 해주겠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규제 역사, 그리고 규제 완화책의 역사를 한번 보면 이런 식의 카드 하나를 꺼내 놓고 나서 일몰제 안 먹힙니다. 이거 분명히 또 연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축을 분양받으셔서 임대를 좀 놔줘라. 왜냐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대형 시공사 사업장들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뭐 태형건설이 무너졌다거나 혹은 롯데건설이 위험하다거나 신세계건설이 위험하다거나 이런 것들만 현재 매스컴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소형 주택들,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분양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오피스텔은요 지금 도심 내부, 그러니까 아주 핵심 역세권에다가 분양해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거 사실은 풀어줘도 투기할 사람 없습니다. 풀어준다고 하더라도요, 가격대가 원체 센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입지 아니면 사실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가 왔을 때는 일단은 간을 보는 거죠. 신축주택부터 일단은 간을 한번 보고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축들도 함께 열어줄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구축도 지금도 물론 열리긴 했습니다. 소형 기축주택은 앞으로 2년 동안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 대신에 장기 임대로 10년 끌고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단기 임대 사업자 부활시키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세제 혜택은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여하겠다까지만 얘기가 돼 있어요. 자,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이제 공급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정책을 피는 거였다면, 여기다가 또 하나 굉장히 크리티컬한 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시세를 반영해서 하게끔. 자,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원흉이 되어가지고요, 시세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거의 표준화하다시피 만들어놨습니다. 가격 상한제를 시장 가격 밑에서 강제로 눌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죠. 전세를 주고서 살고 싶은데 오히려 더 비싼 월세를 얹혀 주고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이 서울 내부에서는 정말 많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선하려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 룰을 이제부터는 좀 더 높이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공시가의 140%, 거기다가 90%라는 전세 할증, 요거 이용해서 1.26배, 126%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게 현재 보증보험 가입 룰이라면, 만약에 공시가 대비해서 한 160%까지만 올렸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냐면 대략적으로 한 144% 정도 될까요? 만약에 이거 대비해서 한 180%까지 올려준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한 162%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40%가량의 전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증보험 가입 여건이 개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세 시세를 무시했던 거에 대한 외부 효과를 이제 이 정부도 캐치를 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 부분을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모든 정책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 팔리는 분양 물건들 기업들이 임대 놓으면서 끌고 갈 수 있게끔 세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건설임대사업자 이거 무조건 활성화된다. 그래서 건설임대사업자 초기 취등록세 감면해주고요. 앞으로 임대료 제한폭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시세에 맞게 변경 가능하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열기가 꺼진 영역에 대해서는 현실화하는 규제 완화책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살펴볼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공급대책 한 사이드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울 내부 그리고 수도권 핵심 지역들의 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을 펼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장들이 비용 증가 이슈로 인해서 너무 많이 멈추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많이 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 증가 부분을 고분양가 내지 사업성 상승 부분으로 상쇄시킬 수 있게끔 이런 정책들을 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사이드에서는 뭐냐면 아파트 제외한 나머지 주택 상품들 전월세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대체제들에 대해서는 공급 대책, 공급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지을 수 있게끔 정책을 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 투자자로서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정비사업입니다. 자, 정비사업 중에서 모아타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들 있잖아요. 후보지 선정된 지역만 80군데가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80군데 넘는 모아타운 중에서 절반 이상 해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해제된다는 게 무조건 나쁜 의미로 사업이 잘 안 돼서 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은 모아타운으로만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투자할 때 옵션이 많은 상품이 좋다 이런 얘기 자주 드렸었죠. 근데 그 옵션이 뭐냐면 모아타운도 할 수 있고 재개발도 할 수 있고 도심복합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법적 요건을 여러 개를 갖춘 사업장을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여태까지 모아타운 외에는 답이 없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처럼 노후도 요건이라던가 구역 지정 그리고 조합 설립에 대한 요건을 확 낮춰줬을 때는 옵션이 많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어쨌든 안 되는 데를 되게 했다는 데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무조건 사업성이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소규모로 각 개별 조합들로 구성돼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근거 법 자체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니만큼 아무래도 대형 단지가 조성될 확률이 한 5대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조합, 예를 들어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예를 들어 모아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업장들이 일순간 다 같이 진행돼서 번동처럼 한꺼번에 진행되면 당연히 한 개 단지화처럼 형성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한 두세 개 사업장 진행되고 절반은 낮아빠지면 이거 완전히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이나 도심복합 사업은 얘기가 달라요. 한 개의 사업장으로 모든 구역이 같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규제 완화가 돼서 사업지에 대한 지정 요건이 낮아지게 되면 새롭게 다른 사업 구역 지정 요건 충족하는 지역 상당히 많아집니다. 자, 그런 지역들이 어딨냐면 뭐 자양 사동이라던가 아니면 대청마을이라던가 이 이외 지역들에서도 뭐 마포구 중동 사업지도 그렇고요. 용답동도 그렇고요. 이런 사업장들은 모아타운으로만 갈 당위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만약에 후보지가 해제됐다 그래서 안 좋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요건 완화되는 쪽을 통해서 더 빠르게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장점이 또 생겼다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도 물론 있죠. 이번에 요건을 낮춰줬다고는 하지만 노후에 대한 기본 연차, 예를 들어 모아타운은 아직도 20년 기준으로 해서 후보지에 대한 합리성 판단을 하는데 나머지 사업장들은 전부 다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를 그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사업장들 한번 보여드린 게 모아타운 사업장들 중에서도 반포동, 삼전동 혹은 뭐 역삼동 또 양재동 이런 지역들은 아무리 30년 기준 해서의 노후도 기준을 67%에서 60% 혹은 50%까지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어림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삼전동 한번 보여드리면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는 20%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은 사실 앞으로도 모아타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다. 하지만 애매한 사업장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노량진 정비 예정구역 그리고 노량진 모아타운 한번 보시면 자, 25년 기준에서 이미 60%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노량진 정비 예정구역 이 지역도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만약에 67%를 30년 기준에서 달성해야 됐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 한참을 더 기다려야 됐겠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보다 더 빠르게 이 60% 선에 다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런 지역들이 모아타운이 해제됐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성이 더 잘 받쳐주는 그런 사업들로 턴을 해서 갈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성 개선 효과 플러스 또 이제 주택수 규제 완화 측면 이 주택수 규제 완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요. 지금처럼 물꼬를 하나 튀어놓으면요. 앞으로 이런 주택수 완화에 대한 대책들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간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이 아파트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에는 저는 간 보는 게 아니라 조속히 정상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같은 식으로 한 1년 이상 흘러가잖아요. 강남권에서 만약에 투룸짜리를 내가 임대 들어가서 살려 그러면 보증금 2억에다가 월세 100만 원 이상 얹어줘야 돼요. 이거 1, 2인 가구가 쉽게 감당하겠습니까? 2억 현금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이자만 한 50만 원 이상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 한 달에 150씩 내게 되면 과연 소득이 뭐일까? 제가 봤을 때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측은 계속 완화 체제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처럼 비용 증가 이슈로 인해서 정비 사업들이 올스톱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사업성 증가책들, 용적률 계속해서 사업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완화책들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머릿속에 잘 넣어놨다가 올 한 해 동안에 지난 영상 그리고 지지난 영상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트업 해놓는 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다주택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다.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계속 늘려줄 겁니다. 세금 내고서 임대업에서 전월세가 안정시켜줘라.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급지들 앞으로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될 거다. 보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주말에 있는 세미나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